강사의 한국사, 역사 이야기입니다. 근래에 소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온갖 이야기들이 난무하는데요. 소셜 미디어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소셜 미디어에서 제가 보고 포복졸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현대사 인물을 평가를 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했고 그 집권기 동안에 독재를 했다, 뭐 이런 비판이 아니고요. 1961년부터 1979년 11.6까지 18년간에 걸친 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없다 하는 그런 주장인데요. 1962년 박정희 당시 장군이 박정희 소장이죠. 박정희 소장이 5.16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을 하고 1979년 11.6 사태 당시 믿었던 신복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시해될 때까지의 그 긴 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울 정도로 급격한 세계가 놀랄 정도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 경제 성장, 한국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였던 박정희 대통령의 공이 없다 내지는 있다 할지라도 극히 미미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황당무계한 주장 중 하나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이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이 거의 없다, 내지는 심지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친일파다라는 황당한 주장인데요.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왈가왈부할 필요성 자체를 별로 못 느끼겠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기간에 걸쳐서 집권을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없다든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친일파다라는 그런
황당한 주장은 그냥 좀, 좀이 아니고 많이 그냥 웃기는 이야기다. 세상에 이제 그런, 웃기는, 족속들이 많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개콘이 폐지가 되었다. 정치인들이 굉장히 웃기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정치인들을 추종하는 광신도들도 굉장히 웃기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천황이 일왕이 연합국을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해방이 되었는데요. 해방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요. 주지하다시피 3년간에 걸쳐서 군정이 이루어지는데요. 38선 이북에서는 소련군에 의한 군정이 실시가 되고 38선 이남에서는 미군에 의한 군정이 실시되는데요. 미소에 의한 38선 분할은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기 한 6개월 전 ял타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 3거두가 협상을 하면서 ял타 회담을 하면서 38선을 설치하는 데 대한 연합국 세 거두 간의 협의가 있었죠. 그 협의에 따라서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38선 이남에는 미군이 진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한반도에 소련군이 진주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8월 15일 이후가 아니고요. 8월 15일 이전에 1941년도 쯤에 소련과 일본 사이에는 중립 조약이 체결이 되는데 1945년 8월 8일에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투하된 그 다음 날 8월 9일 날 소련은 일본을 향해서 중립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를 하고 대일 선전포고를 하면서 8월 9일에 바로 북한 영내로 진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압록강, 두만강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해서 한반도의 북쪽 지역을 아주 빠른 속도로 점령하기 시작했고요. 1945년 8월 9일 소련이 대일 선전 포고를 하면서 만주와 그리고 한반도에 극동에 투입된 병력이 자료에 의하면 무려 170만이 넘는 소련 병력이 만주와 한반도로 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병력 중 다수는 주로 만주 쪽
점령이 주였고, 일본과의 교전도 일부 있었지만, 당시에 일본의 주 병력이 만주 쪽보다는 미군과의 태평양 전선에 주요 병력이 많이 배치되었기 때문에 만주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관동군은 초기 만주 사변이나 중일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는 관동군이 굉장히 일본 병력 중에서 강군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태평양 전쟁 그 막바지에는 관동군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만 가까운 소련 병력이 극동에 투입이 되고, 일본과의 그 교전을 통해서 사상자가 한 2만 명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에서 독일과의 전쟁 당시에 소련의 인명피해가 무려 2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일본과의 전쟁 당시에 사망자에다가 부상을 입은 사상자까지 다 포괄해서 2만 명이 채 안 되니까 2만 명이라는 숫자가 작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유럽 전선에 비하면은 굉장히 경미한 손상을 입고, 소련 입장에서는 38선 이북을 점령하면서 38선 이북에 위성 국가를 세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역사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던 브루스 커밍스는 이승만과 김일성을 평가를 하기를, 이승만도 미국의 꼭두각시가 아니고 꼭두각시가 아니듯이 김일성도 소련의 꼭두각시는 결코 아니었다. 그래서 이승만과 김일성을 같은 레벨로 그렇게 이제 브루스 커밍스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복군 출신의 이범석 장군과 김일성의 가장 위협 세력인 조선 오용군을 이끌었던 무정 장군을 거의 동렬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무정이 했던 일제 치하에서의 항일 투쟁과 김일성의 항일 투쟁은 비교하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계급이라든지 당시에 그 적군 하에서의 그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김일성이 무정을 능가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중국 측에도 없고 소련 측에도 없습니다. 다만 무정이 항일 투쟁 경력이나 당시에 이제 계급상으로 공산군 내에서의 경업상으로는 분명히 김일성을 압도하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역량은 김일성이 무정보다 더 앞서기 때문에 김일성이 당연히 북한의 최고 지배자가 될 수가 있었다. 주로 공산권에서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과연 소련 군정에 후원이 없었더라면 그 친중파 무정을 비롯한 친중파들을 압도하면서 김일성이 북한에서 실권을 잡을 수가 있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브루스 커밍스조차도 이승만이 미 군정의 허수아비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디서 그런 호황된 역사 교육을 받았는지 북한 역사책에는 그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승만의 항일 투쟁 경력 자체를 부정을 하고 심지어 친일파로 매도를 하고 이승만을 그리고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오로지 미 군정에서 후원을 했기 때문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시대상이라든지 수도 없이 많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역사적인 팩트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초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과에 의해서 대통령 되기 이전에 공이 가려지는 측면이 상당히 있었는데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바로 잡아지는 계기가 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1945년 8월 15일 해방 정국에서 미 군정과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주요 인사들의 관계를 보면요. 첫째로 이제 김구 선생 같은 경우도 미 군정이 선호한 인물은 아니었고요. 미 군정이 후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갈등을 많이 일으켰던 그런 인물이 김구 선생이었고요. 그리고 이승만 역시도 미 군정이 후원하는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 미 군정이 또 한 사람 해방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준이를 조직하고 인공을 선포했던 여운형 역시도 미 군정이 후원하고 미 군정과 아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항일 투쟁을 한 많은 인물들을 배제하고 소련 군정청에서 김일성에 몰빵하듯이 속된 말로 김일성을 밀어줬던 데 반해서 남쪽에 미 군정은요, 여운형도 김구 선생도 이승만도 후원하지 않았고요. 미 군정청에서 후원했던 인물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흔히 중도 우파로 분류하는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초기에 여운형과 같이 건준이를 조직했던 중도 우파에 속했던 안재홍 같은 인물이 미군정이 신뢰하고 후원했던 인물이고요. 그래서 안재홍은 미군정청 미군정사령관 하지 중장 밑에 군정장관이 있고 민정장관이 있었는데요. 군정장관은 미군 장성이 맡았고, 그리고 민정장관으로 임명된 인물이 바로 안재홍 선생이죠. 그래서 안재홍 선생이 민정장관으로 하지 사령관에 의해서, 군정사령관에 의해서 임명됐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도 미 군정청이 이승만보다는 중도 우파를 선호하고 정치적인 성향을,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인물을 후원했다고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안재홍 선생이 이제 민정장관직을 사임한 이후에는 역시 우리가 오늘날 중도 우파로 분류를 하는 김규식 선생요. 그래서 안재홍, 김규식 등의 중도 우파들을 굉장히 미군 정청에서는 후원을 하고, 그 중도 우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방 정국을 수습하려고 미 군정청에서는 그런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김구 선생과 하지 사령관과는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였고요. 특히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 통치 신탁 통치를 결정하고 그 사실이 발표되었을 때 김구 선생이 미군정청 산하에서 일하는 우리 조선인들에게 파업을 지시를 했고, 그 사실에 하지 중장이 격분을 해서 김구 선생을 협박을 했죠. 계속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은 가두겠다라고 협박을 했고, 김구 선생은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당신 앞에서 자결을 하겠다라고 응수할 정도로 김구 선생과 하지 중장과의 관계는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였고요. 그리고 여운형 같은 경우에도 미 군정청에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여운형을 오늘날 좌파 중에서도 여운형이 친일파가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하지 중장 같은 경우에도 여운형을 기회주의자 내지는 친일파로 그렇게 평가를 했던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이승만 같은 경우에도 이승만에게 어떤 주요 역할을 맡긴다든지 중요 요직을 맡긴 그런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미군정청 하에서. 오히려 초기에 안재홍이나 김규식 선생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승만을 견제했지만 실제적으로 민중들의 지지도가 워낙 이승만이 높다 보니까 김규식이나
안재홍 정도의 인물을 가지고 이승만을 대적할 수 없다라고 미군정청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불러들인 우리 독립운동가 아주 저명 인사가 한 분 계시죠. 그분 바로 독립협회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고요. 이승만의 어떤 측면에서는 서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바로 서재필 선생을요, 미 군정청에서 불러 들였는데, 미 군정청에서 보기에는 미 군정청 정책에 호락호락하지 않는 이승만보다는 서재필을 중심으로 해방 정국을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 군정청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했지만 황국한 서재필 선생과 이승만에 대한 당시 우리 민중들의 지지도가요, 서재필도 이승만의 민중들의 지지를 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서재필 선생은 미국으로 되돌아갔고요. 그리고 50년대 초반에 아마 별세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좌파들이 이승만은 미 군정의 꼭두각시고 미 군정에서 이승만을 일방적으로 밀었기 때문에 이승만이 김구나 여운형이나 뭐 여타 주요 인사들을 제끼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은요, 전혀 역사적인 팩트와 부합하지 않는다. 적어도 이승만은 해방 전국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민중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면은 틀림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암살 이후에 영원한 선생님으로 우리 민족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백범김구 선생조차도 백범김구 선생 자신이 벌써 김구 선생 자신은 이승만의 결코 라이벌이 되지 못한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를 한 자료들도 현재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범한 관은 차치하고 그 이전에 대통령이 되기 이전 특히 일제 치하 그리고 해방 전국에서의 이승만의 역량은 결코 과소평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